이제 내년 1월부터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고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위 10%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희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아동수당 일단 전체 가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점,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것은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정치로 귀결이 되거든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있는 상황에 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되든지 상황 변화를 통해서 되든지 되는데 이 부분은 야당의 변화, 기조가 변화돼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타입에 의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의 변화는 뭐냐 그러면은 가장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세수가 많이 그쳤다. 네. 20조 이상 그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추가로 거둔 세금을 직접 분배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네. 그런 의견. 이런 의견이 점점 비등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더 이상 이제 야당 입장으로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치적 상황 변화를 가져왔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복지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찬성 기류를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정부의 의지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었죠. 아동수당 지급 문제. 그런데 그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문제로 사실 이것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김병준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네네. 그리고 한명수 전 총리였었거든요.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육아수당과 또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것을 충돌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예산 부족 이유로 이것을 유야무야 시켰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이거는 뭐 지방재정 쪽이라든가 그다음 정치권에서 산별적으로 이렇게 논의만 됐었고 이슈 자체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 계획 5개년 계획에 이게 들어갔었죠.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하겠다. 그것도 보편적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여당의 지도부 쪽 이런 쪽에서 또 개진이 되어 왔었고 이런 것들이 정치 상황 변화와 맞물려서 이제 지급하는 걸로 보편적 복지로 이제 가는 가닥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오히려 야당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참 정치공학적이라서 좀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이게 진보와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 뭐 이런 차원에서 거론될 것이 아니고 예. 통상적으로 보면은 권력을 쥔 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쫓아가는 권력을 획득해야 되겠다는 쪽에서는 복지 확대를 많이 주장하게 됐죠.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야당의 입장에서 더 이상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서는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2일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확대를 주장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엎은 그런 어떤 정책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네. 이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네. 또 나중에는 뭐 중학생까지도 30만 원 주는 형태로 아동복지수당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정책위정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는데 잘못됐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유의미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야당의 태도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지금 보편적 복지로서의 첫 사례로도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찬반이 또 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제 정치적 상황 변화의 하나의 이유로서는 실질적으로 뭐 OECD 국가라든가 전 세계 90개 국가가 이 보편적 복지를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가 재정에 대한 여력이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재작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도 복지수당, 아동수당을 다 주는데 왜 우리는 못 주느냐 이런 네. 비판 여론에 많이 휩싸였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 부분에는 복지가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냐는 논쟁은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세금에 대한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이 정의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뭐 국가를 유지 발전하고 개인의 생활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분을 국가에 내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 납세의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세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돈을 직접 세수를 통해서 직접 분배 형태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국가 인프라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 기반 조성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조성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세금을 쓰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찬반 양론에서 복지에 대한 과다 이 부분은 결국 포퓰리즘이냐 포퓰리즘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 아동수당 전체 지급에 대한 배경 설명과 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네. 어제 상설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전체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은 그 아동수당을 100% 다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이 그 100% 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작년 연말에 그 아동수당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도 9월 달로 늦춰져 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늦게나마 우리 한국당이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당에서 과감한 제안을 했죠. 현재는 0세에서 6세까지 월 10만 원인데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수혜 대상과 금액들은 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아동들에게 그리고 아동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소득 상위 10% 가정을 걸러내는 그 작업에 세금이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 이게 사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동수당을 구분 없이 다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뭐 0세에서 6세까지 있는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에 10만 원씩 주는 거였는데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건희 손자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주느냐라는 논리를 펴면서 상위 10%는 제외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주면은 소요되는 예산이 1,32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서 선별해내는 행정비용이 1,600억이 듭니다. 상당히 네. 좀 이렇게 모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영유아 부모들은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소득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해야 되는 90%의 아동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네. 어쨌든 100%에게 다 지급하게 된 것 적극 환영합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는 의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만 원 더 받는다고 수당 받는다고 아이를 더 낳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냐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아동수당 도입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엄청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율은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죠. 출산율도 3.7%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아동수당을 도입한 일본 같은 경우도 연간 신생아가 1만 명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네. 아동수당 10만 원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이 출산과 아이들 키우는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서서도 뭐 언급을 주셨던 그 자유한국당의 파격적인 안, 그러니까 이 아동수당 대상을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 안에 월 30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그 안, 이 보편적 복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제 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이 저출산 문제 관련 법안과 예산의 초당적 처리에 합의하고 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 합의문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그 아동수당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하지만 이 아동수당이 현재는 2조 1천억 정도가 수요가 되는데요. 한국당의 안대로 하면은 연간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혹시 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동수당을 12조로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기 위한 공격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기회에 여야, 정부 모두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은 몇 발 더 나간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뭐 국정 운영 기조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뭐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장하성 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주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11월 1일 대통령님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평화 번영의 한반도였는데요. 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 시도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60년, 7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고 그 후과로 엄청난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체질을 바꾸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죠.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이 한 축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은 올리고 생계비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는 촘촘하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한 모습입니다.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서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장적인 재정, 슈퍼 예산을 써서 이 저성장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동수당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뭐 나간 얘기로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뭐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두 톱의 교체설이 워낙 설득력 있게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경제사령탑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불협화음에 따른 정책적 동력을 상실할까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사람의 교체 가능성이 이야기 나온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포용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 이것을 이제 포용국가의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책적 전환을 위한 두 사람의 교체는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인사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직장사령탑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경제부총리로 관료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인사적 메시지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제 그 상공회에서 박용만 회장이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금 세수를 통해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세수를 투입해서 단기간에 경기 부양은 가능하나 장기적인 불황 국면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 부분은 성장과 분배를 취사 선택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성장의 물꼬를 튀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 분배를 해야 된다. 이 직접적 분배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동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결국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그 세수를 통해서 소득이 낮은 쪽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 이게 직접 분배 방식이다. 이것이 성장과 분배의 정책이 아니겠느냐라는 그것이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의미 있는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전체적으로 경제사령탑 교체가 어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적 전환을 서서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내년이면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정책적 과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대한 과실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현 정부가 처해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그 문제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문제도 같이 이제 수레 양바퀴처럼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네. 궁극적으로 정책적 전환을 우회적으로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고 이것은 인사적 행위로서 그것은 분명히 좀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시 아동수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면 아동수당이 이렇게 인심을 써도 좋은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여전합니다. 일단 뭐 2019년 예산안이 나온 상황에서 아동수당 전체 지급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대충 보니까요. 예. 뭐 한 1,10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수혜자 숫자가 220만에서 전체도 확대하면 234만. 아, 예.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가부당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더 넓혔다고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정치권으로서는 전체 복지에 대한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아동수당 이 자체가 원래 반대는 어디 쪽에서 하느냐 그러면 진보가 노동계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아동수당이 많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혼 여성, 즉 아이를 둔 기혼 여성들이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어진다. 그리고 근로력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계와 진보 쪽에서 반대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좀 됐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는 소득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네. 사실상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유럽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예. 윈스턴 처칠이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폭적으로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차등 지급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책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정책의 실효성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이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있어서 인구를 좀 더 배양을 해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 아동수당이 도입됐었거든요. 됐다가 84년도에 보니까 아동 출산율이 1.4명에서 1.2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물론 다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꾸준하게 1.4에서 1.5명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정책적 실효성, 즉 재정 투입에 비해서 정책적 실효성이 크게 없더라. 저출산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더라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약간은 이게 소득 격차별로 선별적 복지로 사실 회귀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감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471조의 슈퍼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복지 예산이 34.7%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2020년 이후에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31조 원이 육박한다. 돈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 그러면은 풀이해서 설명하자면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거나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살 때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것을 애들한테 용돈 다 줘버리고 살림에 맛있는 거 먹고 다 써버리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국가 재정으로 옮겨가면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세수가 많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쓰는 이 부분도 세금에 쓰는 정의적 부분의 한 부분에 속하긴 하지만 이것이 저축에 대한 개념은 인프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산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맞추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가정으로 치면은 저축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복지라는 것은 이게 경쟁성 예산이란 말이죠. 이게 한 번 정하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취소하게 되면은 엄청난 민심의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 봤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포용 국가도 좋고 복지에 대한 보편적 좋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네. 참 이게 논쟁거리인 게 그럼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존 방식대로 뭐 성장 위주론 그런 식으로 10년 해서 나아진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장률 올렸냐. 그런 식의 이제 반문과 반문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치열하게 토론해야 될 논쟁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여권 정부의 논리는 우리 경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잘못돼가 좀 기형적 논리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결국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이걸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 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캐치 슬로건이 포용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예.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양극화. 그렇죠. 라는 거에서 딱 경제 인식에 대한 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포용 성장으로 가기 위한 논리가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그렇죠. 이 거기 때문에 포용 성장에 대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오랫전에 생각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배경 자체는 성경윤 교수가 이제 제공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어떤 학문적 이론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또 실체적인 어떤 이론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네. 뭐냐면 정치적 또 정서적 개념에 가까운 것이 포용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성장에 대한 애매성 그리고 포용 성장에 대한 애매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뭐 찬반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포용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정치와 사회가 타협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는 예를 들어서 상생에 대한 협치에 대한 부분이 타협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사회적으로는 역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지를 어떤 식으로 보편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어느 정도 선까지 이 포용에 대한 복지 개념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론적 태도가 아직까지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포용 국가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명대 이상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